자, 인문예술 2인데 이거 좀 많이 어려워들 했어요. 그 다음에 분명히 작년 수능 특강 독서보다 올해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제재들이. 그러면은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올해 수능이 독서가 좀 어려워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어 작년은 솔직히 말하면은 독서에서는 연계된 게 하나도 없다,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연계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겠다 이런 생각,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될 거냐 하면서 한번 읽어 봅시다. 운유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시학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에 따르면, 시학에 따르면 운유라는 거는 뭐야? 낯선 이름들의 전이. 그러면 낯선 이름들의 전이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이런 거 했잖아요. 공감각이라는 건 뭐야? 감각의 전이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주된 감각, 종된 감각, 이거를 알아야 된다. 뭐 시각의 청각화. 그럼 시각을 나타내려고 뭐야? 청각이란 감각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랬잖아. 그럼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즉 어떤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낯선 이름을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읽으세요. 그래야 더 명백해져. 그러면 어떤 대상을 A를 가리키기 위해서 낯선 이름 B를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되겠지. 가장 유명한 은유법이 있죠.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뭐다? 호수요. 그대 노저. 그럼 내 마음을 뭐라고 생각해? 어떤 대상, 내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뭐를 이용했어요? 낯선 대상을, 낯선 이름, 낯선 이름을 사용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 마음하고 호수는 뭐야? 공통된 속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뭐지? 잔잔하다, 넓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를 저. 이러면은 뭐야? 내 마음은 호수처럼 넓고 잔잔하니까 그대가 내 마음으로 오세요. 이런 이야기겠지. 자, 블란덴베르크는 블루멘베르크는 철학적 사유를 개진하며 모든 텍스트를 은유적 구조로 파악했대요. 철학, 과학, 신화 이런 거를 다 모든 텍스트를 은유적 구조로 파악했대요. 개진하며 파악했어요. 그는 은유란 뭐냐? 은유란 여기서도 뭐야? 정의가 나왔죠. 은유에 대한. 그래서 철학 지문이라는 거는 자신이 설명하는 것에 따라서 이 정의들이 달라집니다. 은유란 세계 및 자신의 실존에 대해 창조해낸 상, 요거를 이미지라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미지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를 통해, 그러면 상을 통해, 이미지를 통해 인간의 삶의 방식을 읽어내고자 한 자신의 연구를 무슨 학? 은유학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이런 정의가 있고, 은유란 요런 거다, 은유란 요런 거다 하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해낸, 만들어낸 이미지 상입니다. 뭐에 대해서? 세계와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블루멘베르크는 해석을 두 가지로 제시했대요. 은유의 중요성이 관가되었다. 관가되었다는 단어 중요합니다. 대충 보고 가는 거예요. 띄엄띄엄 봤다. 그러면 중요성을 생각 안 하고 뭐야? 띄엄띄엄 봤다. 그러면 은유가 졸라 중요한 건데요. 그거를 지나치면서 봤다는 거예요. 띄엄띄엄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가란 단어 잘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1과 2 기억과 니은으로 하자. 기억과 니은. 첫째는 수사적 기법이다. 수사적 기법.
은유인데 명료한 사실에 대해 표현을 강화. 자, 명료한 사실이야. 명료한 사실에 대해서 뭐야? 강화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명료하는 거는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명료하다는 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 분명히 이미 뭐야? 알고 있는 거를 뭐 하려고? 강화하려고. 둘째는 명확한, 명료, 명확 이렇게 되겠죠. 개념적 인식에 이르지 못한. 자, 요거는 뭐다고?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으로서 은유예요. 그러면은 뭐지? 개념적 인식에 가지를 못했어요. 개념적 인식에 가지 못했어. 요거는 알고 있는 거, 이거는 뭐냐? 모르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은유는 필요악이야. 잠정적으로 사용되는 거야. 임시적으로 사용되는 거야. 왜? 아직 개념이 형성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필요악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거. 필요악이라는 거 뭐야? 나쁜 것인데 필요한 거 이렇게 되지. 어쩔 수 없는 거. 그러면은 인간이 투명한 형식을 찾아내면 그거를 뭐야? 인식과 추측이 뭐야? 요거를 이거로 바꿔봐요. 뭐냐면은 개념적 인식을 도달하면 요걸 투명한 형식을 찾아내면 그러면은 개념적 인식을 찾아내면 필요하지 않겠지. 그러면 어머 요게 확실하게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을 사용할 때 은유다. 그럴 때는 뭐야? 인식에 개념적 인식에 가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필요악입니다. 요런 이야기지. 근데 완전한 개념적 인식을 찾게 되면은 이거를 얻게 되면은 더 이상 요 전에는 필요악이었는데 필요악인데 이거는 이제 필요 없어져요. 필요악이라는 건 뭐야? 잘 모르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은유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이런 관점에서 모든 은유가 개념적 용어로 대체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랬어요. 이제 이해됐죠? 요것이 이렇게 되는 게 뭐가 돼요? 개념적 용어로 대체되는 게 좋은 거예요. 바람직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읽어봐도. 그래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했어요. 누가? 블루멘베르크는 은유가 수사적 표현이거나 잉여일수 개념으로 환원되지 못한 잉여 이게 2번이고요. 수사적 표현이 1번이잖아요. 인정하면서도 은유 중에는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는 철학적 언어의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이 존재한대요. 그러면은 요게 뭐야? 디귿번이고 이것이 절대적 은유예요. 절대적 은유. 자, 은유 요거는 인정했어요. 그런데 요것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뭐야? 대체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요거 차이점 먼저 이거 문제로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읽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 은유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절대적 은유는 뭐예요? 대체될 수 없고요. 철학적 언어의 근본 바탕이 되는 겁니다.
철학적 언어의 철학적 언어의 근본 바탕이 되는 것, 이렇게 됐습니다. 절대적 은유는 미달하는 게 아니라 바탕이 되고, 그러면은 미달되는 게 아니고 뭐가 돼요? 바탕이 되고, 궁극적인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입니다. 지금 길었잖아요. 빼고 읽었어요. 그래야 자, 그냥 읽어볼게. 절대적 은유는 개념적 사고에 미달하는 게 아니라 개념적 사고의 바탕이 되며 궁극적인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다. 그럼 궁극적인 질문의 예를 들어준 게 뭐예요? 세계, 본질, 삶의 지향성. 이거 디피컬트한 거잖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잖아.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절대적 은유는 다시 설명을 해줬어. 미달하는 게 아니라 바탕이 되며 궁극적인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다. 그럼 궁극적인 질문,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 질문들, 어떤 질문들? 궁극적인 질문들은 인식 가능한 영역을 넘어서, 뛰어넘어, 그래서 해답을 구할 수 없는 건데, 자, 이 질문들은 궁극적인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궁극적인 질문은 뭐냐? 어떤 질문들이냐? 인식 가능한 영역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해답을 구할 수 없어요. 인식 가능한 걸 뛰어넘어. 그리고 해답을 구할 수 없는 질문인데, 절대적 은유는 요거에 요런 것에 대해서 뭐하지? 이런 게 있으면 힘들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생성하여 표현합니다. 선생님이 서술어 위주로 읽자고 그랬어. 생성하여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거? 인식을 뛰어넘고 해답을 구할 수 없는 것들을 뭐 했어요? 현실의 총체성을 묘사하는 뭐를 생성해서, 이미지를 생성해서 우리가 사는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를 표현해 주는 게 절대적 은유다. 그럼 이제 정리 좀 할게요. 이걸 어려워해서요. 어려운 이유가 철학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빼고 좀 읽어보세요. 그럼 절대적 은유는 뭐다? 머릿속에 알아야지. 대체할 수 없는 철학 언어의 근본 바탕이 되는 것. 이거는 궁극적인 문제, 질문들의 답을 하려는 시도인데요. 인간의 인식을 뛰어넘고 해답을 구할 수 없는 질문들이 궁극적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게 이미지를 생성하여 우리 세계를 표현합니다. 표현. 이미지를 생성해서 우리 세계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미지의 세계를 찾아 추랑하고 난파 등 황해와 관계된 은유들은, 예를 들어 빼고 읽읍시다. 황해와 관계된 은유들은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는 절대적 은유다. 그러면은 인간의 실존이 뭡니까? 현실의 총체성에 해당이 되겠지. 현실의 총체성. 인간의 실존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우리는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거를 뭐로? 항해. 인생은 항해와 같다. 인생은 같다 그러면 직유가 되니까 인생은 항해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항해를 통해서 이미지가 생성이 되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실존, 우리 세계를 표현을 해주죠. 표현. 우리 세계 뭐지? 어디 갔어? 우리 세계 어디 갔어? 우리가 사는 세계를 표현한다고 했죠.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죠. 그럼 우리가 사는 세계의 인간의 실존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의 답을 항해라는 절대적 은유로서 뭐 했어요?
표현했어요. 항해로 이미지를 뭐야? 생성해내서. 이해됐어? 아, 아니 이제 이거 지금은 좀 어렵겠지. 근데 나중에는 안 어려워질 거야. 절대적 은유는 표현하며 설정하는 지침으로 기능한다. 표현하며 지침으로 기능합니다. 표현하는 거 뭐야? 인간이 세계를 대하는 기본 자세와 태도를 표현하고요. 스스로로 읽으라고. 기능합니다. 뭐로? 방식을, 인간 행위의 방식을 지침으로 기능한다. 절대적, 여기에 더 플러스 된 거죠. 또 안 했으니까. 그럼 절대적 은유는 생성하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표현하고 지침이 돼요. 그럼 표현하는 거 뭐야? 기본 자세와 태도를 표현하고요. 행위의 방식을 설정합니다. 행위의 방식을 설정하는 게 절대적 은유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인데요. 여기를 잘 읽어야 돼요. 인간은 압도적인 현실을 맞닥뜨린 일에 파악함으로써 떨치려 했었고요. 자, 인간이 압도적 현실을 만나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든 파악하고 두려움을 떨치. 압도적인 현실을 만나면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겠지. 예를 들어서요. 지금은 화산, 지진, 해일, 뭐 번개 이런 것의 원인이 다 밝혀져 있죠. 과학적으로. 근데 옛날에 이런 압도적인 현실, 자연재해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지진이 왜 나는지 또 해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거를 파악을 못하면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과학 지식이 없을 때는 절대적 은유를 사용해서 두려움을 떨치려고 합니다. 모든 행동의 목적은 두려움을 떨치려고 애써 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인간은 원래 이랬다는 거예요. 예로부터 지성적 결과물은 그러한 분투 어떻게든 파악하려고 분투했을 거 아니야. 결과물들은 상이한 형식으로 표현된 거야. 그러한 분투. 압도적인 현실을 어떻게든 파악하려는 분투, 노력이 상이한 형식으로 표현된 거야.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인간이 궁극적인 영역이 있어요. 파악할 수 없는 궁극적 영역이 있어. 아까 궁극적인 질문 있었죠. 궁극적인 질문 또 궁극적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한 영역이야? 파악할 수 없는 영역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파악할 수 없는 영역. 자, 세 번째 여기서는 궁극적인 질문에 답을 하는데 압도적인 힘을 만났을 때 파악하려고 하는데 파악을 할 수 없는 궁극적인 영역들이 있어요. 궁극적 영역들이 있어. 그러면 졸라 두렵겠지. 아주 두렵겠지. 그러면은 절대적 은유가 절대적 은유가 부여하여 제공함으로써 도와요. 절대적 은유가요. 스스로만 씁니다. 이게 빼고 있는 거지. 부여하여 제공함으로써 돕는다. 그러면 이런 궁극적 영역은 지금 이제 앞에서 힌트를 얻어야 될 게 인간은 뭐를 느낀다고 파악을 못하면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그러면 부여하는 거 뭐예요? 구조를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제공하는 거 명백한 형상이야. 명료, 명백 이런 게 나오는데 명백하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인간이 세계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인간이 세계와 어떤 관계? 조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누가? 절대적 은유가 도와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인간은 자연의 위대함에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죠. 인간이 나름대로 생명체의 최상위권의 포식자로서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자연의 이런 엄청난 힘 앞에는 굉장히 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연에 대해서 뭐를 느끼겠어요? 압도적인 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거를 뭐지? 부여하고 제공함으로써 인간과 세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세계를 뭐로 표현했어요? 세계를 뭐로 표현해요? 시계라고 은유법을 썼어요. 그러면 요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지금 뭐예요? 현실의 총체를 이미지를 생성해서 이렇게 하겠죠. 세계에는 요게 질서, 규칙이 있고요. 시계로 이야기 표현을 하면은 규칙이 있고요. 요거 잠깐 색깔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으면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죠? 공포의 대상이 아니죠. 공포, 두려움하고 아까 여기 앞에서는 두려움 그랬는데요. 공포, 두려움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두려움 앞에 나온 단어하고 공포를 연결시켜요. 그러면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뭐를 사용함으로써 절대적 은유를 사용함으로써 세계에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세계를 뭐에다가 은유함으로써 시계로 은유함으로써 이렇게 된다. 그럼 안 무서워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 은유와 마찬가지로 신화 역시 그러면 이제 신화 이야기입니다. 해명할 수 없는 사태 요거를 뭐로 궁극적인 영역 해명할 수 없는 사태 이거를 비슷하게 읽어요. 자, 신화 역시 은유를 활용한 이야기로 서술해요. 이야기인데 은유를 사용해요. 절대적 은유를 활용한 이야기로 서술한다는 점에서 은유 이론은 신화 이론으로 연결된다. 왜 연결되는지 이제 알겠죠? 요거 신화로 연결되는데 신화는 뭐를 사용해요? 은유를 활용한 이야기로 만들었다. 신화는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로 만듦으로써 뭐를 없애겠어요?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겠죠. 신화의 기본적 기능은 거대한 공포를 마주한 인간이 이름을 지어붙이고 이야기를 창조하고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 두려움, 명료한 바꿈으로써 자 이게 이제 앞에 거 자 거대한 공포를요 거대한 공포를 어떻게 함으로써 뭐로 바꿔요? 막연한 거대한 공포,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 두려움으로. 자, 막연한 불안을 뭐로 바꿔요? 구체적 두려움으로. 막연한 불안을 뭐로 바꿔? 구체적 두려움으로 바꿉니다. 이 바꾸는 과정에 뭐가 사용된다고요? 절대적 은유가 사용이 된다고요. 그럼 절대적 은유는 뭐예요? 이름을 붙이고 이야기를 창조해요. 이름을 붙이고 지어 붙이고 이야기를 창조해서요. 목적은 뭐예요? 막연한 거를 구체적으로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 두려움으로 바꿔요. 막연한 것처럼 두려운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깜깜한 밤에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두렵죠. 거의 공포 영화 보면은 깜깜한데 등에서 비춰져요. 그럼 등 뒤에 배우의 등 뒤에서 비춰주면은
뭐가 나타날지 모르는 거잖아. 이게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어때요? 두려움의 대상이 잘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봤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공포 영화 중에 제일 처음에 뭐 조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상어가 있잖아요. 상어가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이빨이 센지를 안 보여줘요. 그래서 영화가 시작되고 거의 50분인가 1시간 됐을 때 상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상어가 나타나면은 덜 무서운데 막연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막연한 걸 뭐야? 구체적 두려움으로 바꾼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막연한 걸 뭐라고? 구체적으로 바꾼다. 이렇게 읽어 버리세요. 바꿈으로써 뭐야? 거친 폭력, 혼돈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안전을 도모. 그러면은 뭐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안전해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신들은 권능을 가진 존재로 서술되어 있어요. 신이라는 명칭을 하고요. 권능을 가진 존재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서술되어요. 이게 앞에 거하고 자꾸 연결시켜서 읽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 아까 뭐야? 근원적인 질문, 그 다음에 근원적인 또 뭐였지? 인식, 근원적 인식, 질문, 근원적 인식을 요거를 섭리를 뭐로 바꿔? 권능으로. 자, 그러면은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섭리를 뭐야? 신들의 권능, 이거를 앞에 거하고 연결해 보세요. 그럼 요게 바로 뭐야? 막연한 불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구체적인 두려움이죠. 얘를 얘로 뭐함으로써? 바꿈으로써 안전을 도모한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은 자연이 아무리 거칠고 난폭해도 뭐야? 일정한 질서에 따라 운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은 거칠고 난폭한 자연이 질서에 따라 운행이 될 거니까 더 이상 지금은 두렵지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죠. 이런 보호 기능에 넣어서 보호 기능 플러스 지금까지는 뭐야? 안전을 도모 또는 보호 기능 지금까지 요거였는데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로 빵빵 자, 뭐 되어서? 변주되어서. 지금까지는 인간이 안전을 도모한 보호 기능이었지. 보호 기능에서 뭐가 더해지면은 변주가 더해지면은 뭐지? 신화의 기능 또는 신화의 역할 이래도 되겠지. 보호 기능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함축할 수 있게 된다. 신화는 고정 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선택과 변이가 일어나는 거다. 고정된 이야기, 물론 구전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신화 전설 민담은 뭐야? 구전이지. 옛날 이야기 그러면 세 개요. 신화 전설 민담인데 신화 당연히 고정 불변하는 게 아니라 선택 변이가 일어나는 거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의겠지. 요거는 은유가 담당한 역할과 신화의 기능, 요거를 역할로 하지 말고 기능으로 하자. 기능. 여기서 기능이란 말을 썼으니까 변형되어 있는 과정 하나, 둘, 세 개를 검토함으로써 인간 실존에 뭐를 드러냈다? 창조적 본성을 드러냈다는 것이 의의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좀 어려운 지문인데요. 뭐 이런 지문을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해지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은유가 신화를 대체? 말도 안 되는 거. 은유와의 특정한 개념을 설명하고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가 의의가 있다. 맞느냐 이거. 긍정 은유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어 맨 처음에? 아니죠. 은유의 종류를 분류하고 학문 분야를 소개하는 거 아니죠. 상반된 관점 아니죠. 위상 간과해야 될 거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냐 이거지. 브란덴 베르크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절대적 은유가 개념적 사고의 바탕이 될 수 있다. 바탕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개념적 사고의 바탕 뭐 이거 친절하지.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영역이 존재합니다. 철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개념적 영역. 은유 중에는 대체되는 게 바람직한 경우 몇 번? 2번. 명확하지 않은 거를. 역사와 무관한 우연적 변형?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변형. 역사적인 존재란 말이야. 거기에 따라서 선택과 변이가 일어나는데 뭐 역사하고 무관한? 말도 안 되죠. 절대적인 이성으로 인식할 수 없는 영역 생성 표현한다고 했죠. 뭐 이런 거 쉽죠 이제 그죠? 자 기억 디귿을 바탕으로 A씨를 이해하라고 했네요. 기억 디귿 기억이 뭐야? 수사적 니은이 불명확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을 때 개념을 대체하는 거. 디귿은 뭐야? 절대적 은유. 이렇게 이해를 하고서 해보자. 글을 쓰는 목적이 천상의 기계가 유기체가 아니라 시계를 닮았다. 그 다음에 소리 그늘은 소리가 전달되지 못하는 영향. 그래서 회절되기 때문에 일상에서 찾는 것이 디피컬트하다. 그러나 뭐야? 시각적 경험을 바탕으로 실험을 실시해서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다윈은 요와 마찬가지로 사투리가 하나의 언어, 동물의 종이 뭐야? 하나의 종에서 뭐야? 갈라진 것. 여기가 마찬가지로 됐으니까 이 뒷말을 똑같이 이해를 해보자고요. 동물의 종도 뭐야? 하나에서 갈라진 거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 뭐야? 별개의 기원이 아니다. 다양한 기원이 아니다. 하나의 기원을 지니고 있다. 별개의 기원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원을 갖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 사회의 큰 진화론하고요 맞짱 뜨는 게 뭐예요? 창조론입니다. 신이 우리를 창조했다. 큰 충격을 주었어요. 이래서 부활의 몸은 뭐냐면은 항해, 난파, 물에 빠지는 것보다는 널빤지 이거 뭐야? 은유조 낫겠다고 말을 했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주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자, 시계가 천체. 그러면 이거 뭐야?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천체를 시계로 표현해서 뭐야? 디귿 절대적 은유로 본 거죠. 그 다음에 명확하게 규명되기 이전에 유사할 거다 추측해가지고 용어가 사용된 거는 니은이죠. 뭐라고? 이런 개념이 없을 때 대체하는 거. 이게 니은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 디귿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 그러면은 뭐야? 명확, 명료. 그러면 기억이겠지? 선생님 어떻게 풀고 있어요? 요거는 규명되기 이전 니은이고요. 밝혀진 상황은 기억이 되겠지. 사투리가 여러 동물 종이 동일 정서의 주장을 납득할 수 있도록 사용된 거면 사람들이 쉽게 납득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니은이 아니라 뭐야? 기억이죠. 이미 알고 있는 거, 명확한 거. 그 다음에 부활의 몽, 요거 뭐라고 했어요? 인간이 삶의 자세, 절대적이 되겠지. 그래서 요거가 틀리고 요거가 맞다. 이렇게 되고. 정찬이가 이거 해설을 듣고 싶어요. 아마 이야기하는데 이거 아예 보기도 길잖아요. 언제 이거 다 읽고 있어요. 자, 프로메테우스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뭐야? 신통기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뭐지? 뼈를 제우스에게 제물로 바치고 살코기를 인간에게 주려고 했어요. 제우스 입장에서 열받겠네. 그죠? 이것도 역시 어떻게 빼고 읽었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번개를 더 내리지 않아요. 제우스의 무기는 뭐야? 아이템은 번개잖아. 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프로메테우스는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주었어요. 이게 프로메테우스의 뭐야? 죄죠. 윤동주의 간이라는 시에 보면은 프로메테우스 신하고 연결해 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에게 벌을 내리고요. 판도라라는 여자를 보내서 인간에게 재앙을 퍼뜨리게 합니다. 자, 이건 자 이렇듯 했던 거 뭐예요? 앞에 내용 다 정리하는 겁니다. 제우스에 대한 기만행위로 불행의 초점, 제우스 프로메테우스의 기만행위 인간 세계의 불행의 초점을 하면서 응징이 정당하다,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신통기의 내용이고요. 이후 그러면 변주 되겠네. 비극, 공연된 비극, 연극이겠죠.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가 방문객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프로메테우스 행위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기조를 이룬다. 이 작품에서 제우스는 폭군으로 묘사되고 이렇게 읽어버리세요. 프로메테우스는 뭐야? 이로운 신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면 여 내용하고 여기는 제우스가 정당했다. 여기는 뭐야? 제우스가 폭군이다. 프로메테우스는 이로운 신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 다음 또 프로타고라스 설명 방법이 과정이겠네. 뭐 이런 거는 나오지 않겠지만은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주지만 인간은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줬는데 인간은 뭐야? 전쟁을 벌이느라고 멸망의 위기에 처했다. 제우스는 인간에게 덕을 부여했고 제우스가 덕을 부여했고 규율이 생기고 전쟁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보기가 윗글을 바탕으로 했으니까 윗글이 더 중요하다 했잖아요. 역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신통기에서 기만한 행위를 강조하고 처벌을 정당한 거는 일정한 질서에 따라 운행된다는 인식이 반영됐겠죠. 번개가 내리지 않게 하는 거는 요거와 요거를 분리? 제우스의 권능은 뭐야? 번개를 내리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더 볼 필요 없는데 해봅시다. 제우스를 폭군으로 묘사한 거는 변주한 것이다. 맞는 이야기죠. 프로메테우스의 행위의 긍정성. 자,
덕을 부여했다는 내용이 변주, 추가된 거는 뭐니? 생존 기술보다는 문화적 선택, 덕이라는 거는 문화적인 거죠. 그 다음에 지적 우열 상반이 나온 거는 고정된 게 아니라 뭐야? 변주된다.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내용이 일단 저기가 길어가지고 보기가 길어가지고 뭔 소리를 하나 이랬을 거야. 자, 5번은요. A의 의미 요거는 이제 원래 어휘는 잘 안 하는데 자, 몇 번이니? 5번 A. 이거 페이지도 많아요. 아마 대단히 어려워했을 건데 인식 가능한 거 목적어가 있죠. 넘어선다. 선생님이 뭐야? 목적어가 있나 없나? 자, 여기다 쓸게요. 첫 번째, 앞에 목적어가 지금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목적어의 대상이 구체적인 거냐, 추상적인 거냐? 추상적인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을 지금 요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능선 구체적인 거죠. X 했고요. 자기의 역량 추상적인 거죠. 요 구체적인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요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요령인데 이 요령 좀 잘 생각을 좀 해주고 일단은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그 어휘에 대한 능력은 일단 평소에 지금 뭐야 계속 어떻게 정리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뭐 꼼수 같은 거 이야기 별로 안 해줬는데 점점 이야기를 많이 해줄 거예요. 자,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어려운 지문을 쉽게 우리는 공부를 해야지.